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 아시아팟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 정치, 문화, 그리고 사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아시아 TMI인데요. 러시아 2편입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러시아 개괄, 최근 가장 뜨거운 핫 이슈, 나발리 사건, 그리고 푸틴 대통령 네. 이렇게 좀 저희 알아봤잖아요. 네네. 좀 어떠셨어요? 국민대 현진영 선생님의 압축적인 설명으로서 2편만 듣는 사람은 네. 현진영 나온 줄 아는 거 아니에요? 1편 들으셔야 네. 돼요. 네, 원래 하정우예요. 문맹적 상황에서 이제 글을 깨우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네. 밝아지는 네, 느낌이셨나요, 네, 선생님?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아시아 TMI 러시아 2편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1편에 이어서 정재영 국민대학교 유라시아학과 교수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하정우 교수입니다. 네. 사람들이 지금 막 헷갈릴 것 같은데. 그러네. 네. 검색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지금 얼굴이 안 나온다고 저렇게 막 말씀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네. 이 러시아의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러시아를 더 다각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난해 아시아팟에서 그러니까 지지난 회죠, 59회 아시아팟에서 다뤘던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전쟁에서도 러시아.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 내전에도 러시아, 중동 분쟁에서도 러시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떼놓을 수 없는 나라들이 계속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래된 역사적 갈등,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편입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그거부터 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얘기를 당시 할 때도 보면 많이 하는 게 이제 특히 서쪽과 동쪽의 차이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 서쪽과 동쪽의 차이. 우크라이나의 동쪽. 우크라이나 예. 서쪽과 동쪽의 차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여러 역사적 이유로 유럽과 가까웠고 유럽 문명, 뭐 카톨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동쪽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신라.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칠러파라고 네. 많이 하죠. 또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는 더 이제 그 소련 시대 이후에 그 동쪽 지역의 그 중공업지들을 중심으로 친러가 아니라 아예 러시아인들이 와서 그 지역을 살고 있었거든요. 주요 이제 기술자들거나 고위 관리 기업인으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 당시에.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러시아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고 네. 서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나 이런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인데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동서의 갈등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요인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더 깊게 물론 그걸로 갈라진 부분은 있지만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이제 당시 그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친러파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러파 우크라이나인이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시위가 격화됐었는데 내용을 네. 보면 2014년 말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경제 지원 협정을 수락을 하는데 서로 그때 당시 양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서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EU하고 경제 협력 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더 작은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경제 지원 협정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겉으로만 보면 그래서 이제 야누코비치 정권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소위 이제 그 시위가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제 그 시위가 격화돼서 2014년 2월 말에 이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이 이제 퇴출이 됐죠. 하지만 이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그렇게 부추긴 건 아니지만 소위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축출된 이후에 정부랑 의회를 장악한 소위 친서방 반 러시아 노선의 이 야당 세력과 또 플러스 또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또 극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반 러시아적이고 그게 굉장히 강하고요. 아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극우파가 연합을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 러시아어 사용 금지라든지 반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살고 있는 러시아계를 자극하는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두 나라 말 다 썼었는데 앞으로는 사용 금지. 러시아 말 못 쓴다. 그런 게 이런 것도 이제 자극을 좀 했죠. 그러니까 곧바로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야누코비치의 주요 지지 기반인 동부지방에서 야누코비치가 쫓겨났어도 별로 그렇게 강한 반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 극우파들의 등장이 그런 부분을 이제 자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이제 러시아계 주민들 플러스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 동부 지역에서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 커다란 반발이 있게 됩니다. 결국 이제 무력 시위까지 있게 됐고 네. 이 무력 시위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크림반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러시아계가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의 자국군 부대, 특히 이제 흑해 함대, 보호 또 러시아계 주민 보호 이게 항상 러시아가 내세우는 러시아계 주민 보호. 예, 거기 러시아계가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러시아계가 크림반도는 이제 한 80% 이상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내세워서 또 이제 러시아계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고요. 결국 이제 2014년에 3월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것도 러시아가 잘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투표. 주민투표에서 80%가 당연히 러시아계니까 러시아의 찬성. 합병, 독립 및 합병을 찬성하겠죠. 결국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더 문제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하리코프랑 도네츠크, 루간스크라는 주가 있는데요. 네. 그 지역이 이제 대표적으로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리코프는 나중에 이제 좌절됐지만 지금 이제 연쇄 반응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도네츠크랑 루간스크 지역은 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지역들이죠. 그렇죠. 다.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동부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무력 충돌이 있었고 결국은 특히 이제 이 지역에 2014년 7월경에는 이 지역 상공을 지나는 이제 말레이 여객기가 피격되는 사건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말레이예요, 선생님. 예. 맞아요. 네. 그 당시에 그해 말레이 여객기가 2대가 추락을 그렇죠. 네. 중국에서 네, 중국 추락한 게 그거랑 네, 그걸 큰 사고였네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네, 상공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내용을 보면 러시아 측 반군, 친러시아 반군이 러시아 무기를 가지고 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거꾸로 러시아는 이제 아니다. 당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최악의 3세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좀 아까도 이 지역의 일종의 지금 지지난주에 아마 나왔던 나고르노 카라바흐처럼 국제적으로 승인은 되지 않았으나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도저도 아닌 그 독립도 뭐 하여튼 완전한 분리 독립도 아니지만 주권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그 나라 대통령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독자적인 단위로 현재 루간스크랑 도네스크 거기를 이제 도네스크 뭐 인민공화국 인민이라는 게 좀 그 뭐 사회주의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네. 러시아에서 항상 쓰는 말입니다. 네네네. 민중 뭐. 좋은 말이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사회주의 정권으로 착각할까봐 드리는 말씀을 맞아요. 뿌리고요. 한국에서 약간 그렇게 예, 들릴 예. 수 그래서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름을 써서 민중공화국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을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서는 이제 그런 단위가 지금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조지아 내에 있는 네. 두 유사한 공화국을 당시에 러시아가 또 마찬가지로 조지아의 침공을 핑계 삼아서 그 지역을 또 진압을 했거든요. 군대가 네. 들어와서 그때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죠.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과거의 구소련의 러시아의 이 어떤 위협을 느꼈던 많은 동유럽과 유럽의 국가들이 이제 공포를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길었나요? 아무튼 아니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악동 같은 이미지, 네. 그들의 나쁜 어떤 의도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유라시아과라서가 아니라 네. 아니, 그런 말씀 해주셔야 돼요. 예, 옳다구나.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도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유럽 연합 쪽으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분명히 본인의 그 의무를 다하고 이제는 해산이 되거나 다른 목적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려고 확장을 그렇죠. 하고 네. 있고 구소련의 말하자면 뭐 조지아라든지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확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점점 러시아를 조여오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래서 더 또 한편으로는 EU도 계속 동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일종의 버퍼존 같은 음. 약간 그런 완충지대 역할을 하길 바랬는데 네. 이 우크라이나마저도 이제 EU가 어떤 음. 형태로든 끌고 들어가려는 게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이제 강한 이제 반발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왜 그렇게 했느냐. 즉 이제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부활을 꿈꿨었어요. 아, 러시아의 예. 부활. 예. 러시아 부활을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지금 유라시아 연합이라고 하는데 EU처럼 네. 구소련권 국가들을 묶어서 아. 거대한 하나의 그 경제 공동체로까지 확대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그중에 우크라이나가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국가였어요. 안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당연히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안 들어갔죠.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조여 들어오는 유럽, 게다가 또 MD 시스템이 또 한때 문제가 크게 됐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드 네. 비슷하게.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란에서 날라오는 핵 공격을 막는데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다 설치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특히 폴란드는 뭐냐 이거는. 결국 그 우리를 향하게 한 게 아니냐. 맞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과거에 또 그 탈레반을 소탕하겠다고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할 때 2003년 뭐 이때쯤에 아프가니스탄 폭격할 때 이제 그 지역으로 구소련의 많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키르기스탄에 미국의 기지가 들어왔는데 안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다 끝났는데 왜 안 나가지?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몰아냈지만 네.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자기들을 자신들을 향한 포기한 것만. 예, 아. 그런 그렇죠. 예 그런 입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과거의 그 구소련 영해에 보면은 뭐 인구도 시장도 어느 정도 되지만 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숙련도의 노동력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력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자원 또 그 기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 한정된 자원과 재화가를 있는 이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가 중국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헤게모니 국가로 등장하는 거를 미국과 서방은 막을 수밖에 막으려고.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예견돼 있었다. 내지는 어디서 더 터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가 가장 접점이 딱 드러나는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또 이후에도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 안에서 이렇게 지역들이.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런 여지들은 여기저기 다 있고 우크라이나도 뭐 지금은 이제 끝난 얘기지만 뭐 우크라이나 안에 셰일 가스가 많이 묻혀 있어갖고 아.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이제 자원 의존적인 경제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뭐 그 부분은 뭐 부차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서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그러니까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단순히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다시 찾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있네요. 예. 또 뭐 시리아 내전도 개입을 해서 네.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도 성과를 어느 정도 거뒀고 네. IS 격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벨라루스 시위 사태나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뭐 키르기스 공화국에서도 얼마 전에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요. 이 구소련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가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은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의외로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바꾸면은 그 서방 언론에서 보면 악동적인 이미지지만 맞아요. 러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말할 지분을 갖는 거에 있어서 영향력을 챙기는 그런 맞습니다. 나름의 성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뭐 국제관계에서 다 자기 자국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해서 약간 뭐랄까 러시아를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을 건지 모르지만 북한도 늘 약간 좀 억울하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 외국의 언론들에 있어서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그쪽들 말고도 지금 스웨덴이랑도 좀 사이가 그런데요. 예. 러시아의 최근에 스웨덴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5년 동안 국방비를 40%나 늘리겠다고 계획을 밝혔어요. 예. 엄청 큰 거거든요. 40%를 증액하는 거는. 예. 근데 이거 자체가 뭐랄까 그 돈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군대를 자체적으로 좀 정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스웨덴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냉전 시대에도 이 군사적 중립국 노선을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위협을 크게 안 느낄 수도 있는 나라인데 또 나토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나라죠. 그런데
바로 아까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사태, 또 그 전에 있었던 조지아 개입 사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크림반도 특히 강제 병합 이런 사태 보면서 이 위기를 느낀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스웨덴까지도 사실은 이 스웨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들은 더 이제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실질적인 진짜로 위협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가 생각 외로 이렇게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게 좀 미리 좀 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군사 위협 자체를 스웨덴 자체가 느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발트 삼국이나 뭐 그런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스웨덴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별로 좋은 방향은 아닌데요, 그죠? 예,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고 또 최근에 그 뭐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몇 가지 좀 얘기할 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서방이랑 적대적이지만 네. 때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을 일부러 분리시켜도 대응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가령 미국과 유럽이 항상 이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 이라크 미국이 침공할 때 음. 독일과 프랑스는 강하게 반대했었고 그럴 때 이제 적극적으로 유럽의 입장에서 러시아도 이제 그 독일 프랑스 편을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은 이제 실패를 했죠. 예, 서방의 이해가 더 일치를 했고요. 근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요번에 특히 아까 얘기했던 나발리 사건 등으로 독일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메르켈 총리가 막 가스 거의 다 예, 된 거 뭐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막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흥미로운 것은 독일이 그 가스를 이제 직접 받기로 한 노르드 스트림 뭐 네. 2, 1 있는데 사실 독일이 그 한편으로는 탈핵을 선언한 국가잖아요. 네, 유럽에서. 맞아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필요를 한데 그나마 깨끗한 가스.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부터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천연가스 자체로 어떤 거를 뭐 돌리기도 하지만 독일은 그걸 또 거기서 또 수소를 이제 거기서 추출하는 예 그런 식의 또 한편에 이제 재생에너지와 뭐랄까요 그런 새로운 에너지 네. 그런 실험을 하고 있죠. 어쨌든 러시아 천연가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겉으로는 좀 이렇게 대립을 하고 큰 소리 큰 소리 치지만, 치지만 결단코 그 가스관은 지금 완결 거의 90%가 네, 있는 상태에서 90%까지 났다 그래서. 예 그거를 다 막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그냥 아.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역시 크군 90%나 됐는데 안 할 거야라고 하시길래 대단한데 이랬더니 아니군요. 예, 속내는. 제가 봤을 때는 그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도 알겠네요. 그렇죠. 너무 잘 알겠네요. 예. 영국과는 이제 과거 토니 블레어 그 노동당 정부 시절에는 잠시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뭐 그 이상을 어떤 친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은 특히 이제 그 영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같은 행보를 많이 취하면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사이가 안 좋아졌고요. 프랑스는 이제 그 최근에 기본적으로는 친할 수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어쨌든 유럽 전체로는 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최근에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지원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쪽을 지원하고 있는 터키가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리비아에도 개입하고 있고 그리스 북키프로스에도 개입을 하면서 지중해 일대에서 터키가 크게 그러게요. 세력을 터키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거기에 이제 아주 강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죠. 특히 리비아는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지역이고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제 좀 최근에 더 직접적으로 터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뭐 최근에 뭐 국내 정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적의 적은 네, 구도 자체가 프랑스하고 같이 행보를 맞추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친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과거 베를루스코니 시절에 이제 이탈리아 그때 좀 러시아하고 좀 잠깐 친해졌고 또 시리자 정부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에 이제 그리스 등과는 좀 사이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아주 친화를 갖는 국가들은 동유럽의 뭐 세르비아 정도 빼놓고는 많지 않다. 아, 저쪽 유럽 쪽으로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별로 없네요. 예. 그럼 이쪽 우리 쪽 중국이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쪽은 어떤가요? 좀. 예,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나 뭐 아제르바이잔 중에서도 이제 아르메니아에 조금 더 친화적이긴 하지만 뭐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뭐 단순히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라서가 아니라 이 터키가 아제르랑 힘을 합치면서 이 범투르크주의라든지 네. 그 이슬람 세력이 커지는 걸 반대하는 거지. 막으려고. 예. 또 이제 이란도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거든요. 이란 안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이 중동에서 이 잠깐 미국의 공백을 서로 이란과 이 사우디와 터키가 서로 막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아, 정말 복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란도 아르메니아를 이란이 그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그런 황당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고 이제 중국이 있죠. 중국의 관계도 양면적이긴 한데요. 중국은 이것도 좀 길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은 현재 어쨌든 러시아나 중국이나 둘 다 미국 혹은 서방과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서로가 필요로 해서 손을 잡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중러가 항상 이렇게 이익이 일치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건 뭐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러시아도 중국에 대한 공포감이 크고요. 그래요. 예, 예.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크고. 뭐 옛날 같진 않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어떤 군사적인 부분 외에는 그렇게 크게 바라고 있지는 않죠. 네. 그 이유는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엄청나게 많은 게 서로 지금 으르렁대지만 네. 많은 게 얽혀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충돌은 러시아가 지금 약간 간접적인 충돌은 러시아가 시리아에서도 붙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사실 붙었고 여기저기서 충돌을 하고 있죠. 다만 중국은 그렇게 군사적인 간접적인 대리 전쟁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서로 교육 관계가 얽혀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가 더 큰 대립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런 러시아를 같이 끌고 들어갈 이유가 별로 이유가 많지 없죠. 않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동방경제 포럼이요? 예, 예. 네, 그거 뭐 이렇게 그거 어느 정도 비중을 둘 수 있을까요? 러시아 내부에서 봤을 때는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방경제 포럼이 뭔지 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저도 좀 이게 동쪽, 위쪽 중국, 일본, 음. 한국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 네, 러시아의 동부 쪽에 개발, 경제 포럼. 예, 그런 걸 염두에 둔 예,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취지로. 맞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도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에 시작된지는 좀 기억이 잠깐 러시아가 한 거예요. 네. 예, 러시아 주도해서 이제 동방에 이제 그 극동 개발이나 시베리아 개발 등을 또 그다음에 추후로는 아태 지역으로의 진출 이런 모든 걸 염두에 둔 그런 이제 종합적인 계획인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러시아에서 이제 극동 개발부라는 것도 따로 정부 부서에 마련할 네, 정도로 맞아. 저도 찾다가 그걸 찾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죠.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예, 러시아 자체 문제도 있고 네. 또 북한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쵸. 너무 크고 또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 지역에 많은 제재가 들어가 있는데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또 하나는 러시아 자체 문제도 큽니다. 뭐 네. 부패 문제나 관료주의 문제.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인구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이쪽 붙어 있는 쪽 말하시는 거죠? 시베리아를 좀 넓히더라도 몇백만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배후지에 거대한 하나의 그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없는 거죠. 인프라가 너무 없는 인프라도 거죠. 없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열었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약간 특히 중국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중국인들이 대거 몰려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땅을 점유할까봐. 근데 사실은 중국 자본이나 중국의 노동력 없이는 못 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게 있죠. 전 세계에서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그런 그렇구나. 공포감이 있습니다. 야, 진짜 너무 러시아가 크니까요. 선생님한테 지금 주변국 얘기를 듣는데 전 세계를 돈 기분이야. 그렇죠. 예, 전 세계 좋죠. Теплое место, но улицы ждут отпечатков наших ног. Звездная пыль на сапогах.
в ослепительных снах. 지금 또 한 곡 지난번에 이어서 선생님께서 또 추천해 주신 곡이 있어요. 이거는 빅토르 최의 노래라고 선생님이 얘기만 해주셨는데 제목이나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이거는 이제 빅토르 최의 잘 아시다시피 빅토르 최는 이제 아버지가 고려인 그리고 어머니가 러시아인 사이에 낳은 이제 혼혈 가수인데요. 80년대에 러시아 락의 아주 선구자 역할을 했죠. 그런데 가사들이 음악 자체는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멜로디나 가사가 되게 아름답거나 사회 비판적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혈액형은 소련이 당시에 그 심각한 타격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거기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즉 반전 운동의 노래예요? 그런 노래입니다. 선생님이 락 밴드를 하셨다더니 락을 갖고 오셨습니다. 혈액형이란 노래라는 거죠? 예, 네. 윤도현 씨가 한국어로도 노래를 했었던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왜 제목이 왜 혈액형이죠? 예, 그 여러 가지 당시에 그 노골적으로 반전 노래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이제 러시아어로 보면은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 오브 뭐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피를 흘려갖고 죽어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런 의미 없이 죽어간 소련 병사들에 대한 젊은 병사들에 대한 그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느라 우회적으로 혈액형이 어쩌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걸 의미하죠. 블러드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 반대를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요. 좀 듣고 갈게요. Есть чем платить, но я не хочу победы любой ценой. Я никому не хочу ставить ногу на грудь. Я хотел бы остаться с тобой, просто остаться с тобой. Но высокая в небе звезда зовет меня в путь. Группа крови на рукаве, мой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на рук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в бою, пожелай мне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пожелай мне.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선생님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이더라고요. 예, 저도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떻게 제가 러시아를 딱 하려고 해서 딱 열었는데 30주년이라고. 저 알고 저를 소개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올해 무슨 주년 되게 많아. 어느 나라랑 그렇죠. 수교 맺은 데도. 그리고 약간 사회주의 국가들이랑 맺은 때가 지금이 거의 똑같이 맞습니다. 들어오는 예, 것 예.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랑 러시아의 관계를 또 짚어봐야겠는데요. 그 수교를 맺은 건 사실 30년밖에 안 됐지만 영향은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되게 역사적으로 많이 받지 않았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뭐 식민지 때도 많이 이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북한이랑도 관계도 이렇게 있는데요. 선생님, 예.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사실 굉장히 우리 역사가 오래됩니다. 의외로 러시아하고 1884년에 조로 수호 통상 조약으로 국가 간의 이제 통상을 관계를 맺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한경도 지역에서 그런 그 심각한 그 기아 상태에 있었던 많은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그쵸. 러시아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소위 고려인들의 시조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그
뭐 또 우리가 상징 좀 간단히 얘기하면은 아관파천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 구한말에 이 아간파천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러시아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종이 네. 많은 그 위험을 피해서 도망갔던 게 러시아 공사관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믿을만한 예, 물론 이제 뭐 좀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청나라나 뭐 일본 또 여타 뭐 영국 등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특정 한 나라의 조선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 게 좀 있죠. 예, 또 아간파천 말고도 더 전에는 우리가 또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그 조선의 포수들이 가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 러시아와 최초의 전쟁을 벌였던 일도 있었죠. 등등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 먼 훗날에 보면 이제 이 어쨌든 조선 독점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였는데 러시아는 아직 그 중국이나 이 동북아까지 세력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위협이 되지는 못했던 상태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되게 뭐 우호적인 국가거나 뭐 제국주의 국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세력을 확장하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었어. 예. 그래서 이제 뜨문뜨문 왔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1890년대 네.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고 영국과 이제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제 계속 러시아가 충돌하게 됩니다. 네. 또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에서도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점점 부상을 하게 되죠. 이제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을 통해서 이 중국 국경지대나 이제 그런 데서도 러시아인들도 많이 이주가 됐고 많은 이제 군대들 뭐 인프라들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보면 역사에서 일본과 협상을 할 때 네. 조선까지는 바라지 않는 만주는 우리가 먹는데 아, 만주는 되는 조선은 니네가 먹어 약간 이런 식의 물론 이제 나쁘지만 어쨌든 러시아 자체가 우리한테 위협을 크게 가한 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간파천 이후에 많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외국 그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우리의 철도나 광산 이런 거를 그 채굴권을 많이 따가고 물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긴 했었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제국 시대에는 직접적인 어떤 위협으로 많이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일제 시대 때 네. 재밌는 건 그거죠. 바로 이 연해주 지방 독립. 거기서 이제 최초의 의병 이제 해외에서 의병 운동이 거기서 일어났고 임시정부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또 임시정부의 한 분파가 생겼고요. 어쨌든 뭐 거기에 있는 그 조선의 이제 독립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용인도 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 또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또 탄압도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그 제국의 담당자들이 이 지역에서의 의병 운동을 좀 방조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기반이 돼서. 예, 중요한 기반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내에서의 그 정치 변화, 즉 러시아 혁명을 전후해서는 또 많은 한인들이 주로 이제 소위 이제 그 적군 혹은 혁명파에 많이 가담을 해서 소위 좌익 민족주의, 네. 사회주의 운동들이 이 한인들에 의해서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공로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합니다만은 그 최초의 또 뭐 고려공산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해주 지방에서 시작된 한인들의 활동이 많거든요. 우리 잘 아는 뭐 최재형 선생님이나 수많은 그 한인 활동가들이 이범윤 뭐 등등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연해주는 하나의 그 거대한 추후에는 이제 중국 만주나 뭐 본토 그렇죠. 지역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지만 최초의 이 의병 플러스 항일 뭐 좌익 뭐 온갖 그런 운동들의 거점이었죠. 맞아요. 그 분단되면서 우리가 또 상대적으로 맞아요. 우리에게 멀어진 알려진 것 같아, 더. 그쵸? 그 독립운동의 그런 부분들이 그쪽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가려진 맞습니다. 예, 분단으로 인해서. 아니 이거 너무 추웠을 텐데 저는 맨날 독립운동만 생각하면 추운 거 생각나가지고. 진짜 춥죠. 진짜 예, 춥죠. 네, 지난번에 저 사할린 갔을 네, 때도 진짜 네, 얼어 죽을 네. 뻔. 콧물 나오는데 막 다 얼어 막. 진짜 그런 데서 진짜 네, 독립운동이 어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고리털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을 텐데 얼마나 추웠을까. 그래서 뭐 이런 다 생각. 동상 걸리고 네, 막 맞아요. 그런 걸로도 힘들었죠. 그런 거 생각나죠. 근데 이게 아무도 진짜 선생님 김영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단되면서 러시아도 더 멀게 느껴지는 듯한 네. 북쪽은 우리보다 가깝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를 지금도.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들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뭐 자유시위 참변 등 또 사회주의 내부에 또 분열도 있었습니다. 또 민족운동을 더 우선으로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레닌이나 이런 볼셰비키와 더불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먼저 해야 되느냐 등등 맞아요. 또 언제 또 이민을 왔느냐 이주를 왔느냐 뭐 아니면 독립운동을 위해서 최근에 뭐 그냥 도망온 사람들이냐 하여튼 온갖 또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탈린 시대 때 이제 강제 이주를 네. 맞아요. 일본의 첩자라고 해서 음. 지도자들은 다 처형시키고 음. 많은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면서 네. 맞아요. 일단은 일단락이 되죠. 베네수엘에서 활동 같은 것도.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고려인의 역사가 중앙아시아 등에서도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저 아시다시피 이제 소련은 뭐 바로 북한 정권 수립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네. 했다는 건 뭐 우리 해방 정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북한이 그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그 당시 스탈린 시대 맞아요. 소련이랑 거의 똑같았고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또 뭐 복구 작업이나 원조에도 이제 소련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뭐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일 거고요. 그래서 60년대 정도까지는 이 소련의 원조 덕분이겠지만 상당히 그 북한의 그 경제도 맞아요. 사실 뭐 발전을 많이 했었고 복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가 60년대 한 중후반 지나가면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이 현지 사회주의국가들이 다 같이 침체에 빠지는 그 시기에 이제 더 빠지게 됐고 특히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에 이제 한국과 이제 수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북한하고는 이제 러시아는 많이 멀어졌었죠. 그러나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옐친 시기에 잠깐 친서방적인 정책 속에서 또 친자본주의 국가적인 정책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외교를 이제 펼쳤다가 이후에 이제 뭐 사자회담 등 이제 약간 굴욕을 맞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핵 관련돼서 이제 보통 육자회담 를 많이 해왔는데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러시아한테 굴욕을 안겨주게 되죠. 러시아와 일본 빠져라 그래서 그런 거 등등 이후에 또 자국 내에서도 이제 과도한 친서방, 친한국 정책이 오히려 동북아에 있어서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북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북한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심 속에서 이제 남북한을 동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기조가 지금 현재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난달에 30년이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 대통령님이 이제 뭐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푸틴 대통령은 직접 러시아 백신을 맞고 나도 방문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치셨는데 아직 백신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그렇게 한국 방문에 오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가시적으로는 우리 신북방 정책도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랑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특히 예. 신북방은 어떻게? 신북방. 우리가 늘 신남방 정책을 아시아팟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남방 정책을 제일 많이 다룬 데는 아시아팟밖에 없다. 근데 신북방 정책은 우리가 안 다뤄봤거든요. 예, 쌤. 예. 네. 예, 그 일단은 일단 먼저 그 한러 간의 관계를 좀 보면요. 한소 수교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그 무역량이나 인적 교류가 무려 25배 증가했다고는 합니다. 많이 늘긴 했네요, 예, 선생님. 이게 최근에 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1990년대 이제 한러 교역량이 8억 8,880만 달러였던 데 비해서 지난해 이제 2019년이죠. 양국 교역량은 223억 4천만 달러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늘었네요. 예, 인적 교류도 30년간 처음에 3만 명에서 무려 77만 명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여기에 또 하나는 이제 2014년 우리 양국 간의 그 비자 면제 협정이 발효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 왔지만 삼성전자라든가 네. 현대자동차, LG전자가 이 러시아 내 각종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 판매량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쨌든 많은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나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 양이 그러니까 제로에서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지 되게 작은 거죠. 사실은 선생님? 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뒤에도 얘기를 하겠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죠. 있고 또 특히 이제 러시아 관련 뉴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 뭐 부정적인 뉴스거나 푸틴 예. 소식만 아니면은 이제 나오는 거지. 우스꽝스러운 거 있죠. 러시아에서는 뭐 이렇게 옆에 문 열고 나가면 곰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그런 우스꽝스러운 것들. 인도 선생님 생각나네. 또 이렇게 뭐 교통사고가 나면은 뭐 그 서로 그
뭐 충돌안을 따지는 게 뭐 총을 들고 온다거나 뭐 그런 것만 나와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러시아 여성들에 대한 어떤 되게 잘못된 맞아요. 그런 외국 너무 시각, 안 왜곡된 좋아요. 시각들 음. 굉장히 그런 시각이 편협하고 뭐 문제가 많이 있죠. 블라디보스톡이 잠시 떴었긴 했지만 네. 뭐 관광지로서 매력이 아직은 여러 가지로 크지 않고요. 또 극동지방에서라도 교류가 좀 활발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인구의 소수만이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또 러시아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뭐 불친절, 뭐 이런 것들이 교류를 더 더디 부패 이런 것들이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우리한테 큰 문제는 이 러시아에서의 권위주의 정권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또 서구랑 계속 대립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은 이 수치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와는 달리 아직은 그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많은 교류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진짜 11회 횡단철도 이런 것도 되게 기대했지만 북한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마음이 쉽지가 않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그러면 신북방 정책은 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신북방 정책 말씀하셨는데, 예, 신북방 정책에 뭐 굳이 이번 정권에서의 어떤 소위 나인브릿지라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 주요 정책이 있는데요. 뭐 그것만으로 한정하진 않더라도 뭐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정책들이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남북로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의 어느 정도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죠. 네. 이게 가스관으로 연결되는 거는 좀 추후에 네.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가스관을 닫는다거나 그렇죠. 가격을 올린다거나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남북한 철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역시 또 북한이 이건 가스관은 동해로 해저로 올 수도 있지만 철도는 안 돼요. 해저로는 안 되니까 북한의 문제가 또 걸리게 네, 되고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또 전력이 이제 그 소위 그 동북아 슈퍼그리드라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이제 풍력이나 태양열로 이제 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러시아는 참여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신들의 그 수력이나 가스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 회에도 얘기했지만 이 북극해 문제도 또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항상 러시아를 통해서 자원의 일부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바랬던 측면이 크고요. 네, 맞아요. 거꾸로 러시아는 자신들의 그 가난했던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극동 개발을 하고 시베리아를 어떤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경제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서로 매치가 안 됐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도 있었고 네. 걔네들이 제대로 된 투명하지 않은 관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투자하기 할 수가 어렵고 없고. 근데 그런 건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또 거꾸로 어쨌든 하여튼 그런 미스매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계속 오래돼 왔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또 억울한 거는 중국하고 할 때는 별로 북한 요소 안 하면서 우리하고 할 때는 항상 그렇구나. 그렇게 그런 북한을 것도 끌어 있을 수 있구나. 너희들은 왜 우리의 목적을 딴 데 쓰느냐. 음. 물론 뭐 이유가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뭐 한국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미스매치가 기본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오랫동안 특히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대립하고 우리는 있어서. 사실은 미일 맞아요. 동맹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눈치를 적습니다. 많이 보는 거죠. 눈치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군사무기 일부러 도입해도 왜 우리 거 안 사가냐 할 수도 있는 거고 무기 체계가 미국 체제인데 또 어떤 부분은 아까처럼 뭐 에너지를 끌어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나 기존의 동맹 체제에서는 싫어할 것이고 네. 쉽지가 않은 것이죠. 모든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쉬운 관계를 맺기가 그러네요. 어렵네요. 예. 너무 고민할 게 많네요. 지금 그 우리랑의 관계도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뒤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들까지 잡아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몇 년도에 유학을 하셨죠, 선생님?
전 이제 본격적인 박사 유학은 2001년도에 2001년도요. 예, 그러면 가서 무려 20년 정도를 박사과정부터 보셨다고 하면 그 전에도 이제 뭐 잠깐씩 가봤습니다. 네, 뭐 박사만 치죠. 뭐. 예. 아, 예. 네, 2001년부터 그러면 아무튼 러시아라는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주목하고 계셨을 텐데 그 네. 러시아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랑 예. 또 지나면서 한 20년간을 보면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희망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느 나라에나 얘기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과제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발전, 민중화, 시민사회 발전, 또 부패와 빈곤, 불평등 해소, 네. 뭐 이런 겁니다. 그 총체적인 게 지금 경제 발전은 경제 발전을 해야 되지만 좀 더 그 뭐랄까요 분배에 대한 분배 더 많은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아까도 지난 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되죠. 에너지 중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해 해결을 위한 어떤 국내적 환경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과는 달리 러시아는 특히 미국과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무려 40번째 수출에서 40번째요? 40입니다. 아 많이 못하는구나. 예, 그리고 20번째 수입국이거든요. 연간 무역량은 28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과 중국과에는 무려 5,590억 달러가 이제 연간 무역량입니다. 정말 그거에 비하니까 소소한 국가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이 뭐랄까 중국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물리적 충돌을 해왔잖아요. 네. 최소한 대리전을. 바로 이러한 그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이 서방 세력과의 어떤 이 지정학적, 지경학적 대립과 경쟁 구도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사실 그 저도 뭐라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구도를 그 어떤 권위주의 정권도 늘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외부에다가 문제를 삼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의 또 독특한 역사가 있다 보니까 쉽게 또 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자기네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이러한 구도 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러시아의 과도한 자원의존 경제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환경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국제 정치 경제 이 환경 속에서 결국 러시아가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서구가 러시아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러시아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까지인가 이것도 달라지겠죠. 너무 외적인 요인에다가 제가 좀 방점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드러나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네. 당연히 내부의 여러 가지 그쵸.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일단 되는데 맞물려 있죠.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총체적입니다, 사실은. 네, 맞아요. 그 내부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는 괜찮은데 뭐 정치가 후지다거나 속된 말로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나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도 너무 심하고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사실 문제가 보통이 아닌 그리고 해결될 게 엘리트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 그렇죠. 결국 이제 그 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걸 자발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배 엘리트, 특히 이제 경제 엘리트들의 그 정말 그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서구 복지국가 수준의 어떤 그런 세금을 내고 네. 기꺼이 복지 국가로 나가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하고 싶겠네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할 일단은 것 같으니. 흥미로운 것은 석유가스에서 나오는 그거는 사실은 세계가 계속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단기적이나 엄청난 이익들 그거를 쉽게 포기하고 딴 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지금은 좀 힘든 것 어렵겠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맞아요. 최소한 거기서 버는 돈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분배 그렇죠.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구조로 나아가는 거는 지금 관심이 덜하고 또 서방 경제 제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동시에 추구하려면은 역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있어요. 네. 러시아 사회를 계속 지켜보면서. 희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대도시나 젊은층 중심이긴 한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가 하나 장점이라고 한다면 유럽과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네. 최근에 코비드 사태를 보면 유럽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요? 유럽의 어쨌든 간에 음. 그런 그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민주주의 또 경제적인 어떤 복지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러시아보다는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행을 가든 유학을 하든 또 어떤 정보 언어도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인 교류가 많다 보니까 뭐 또 사업을 하든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네. 또 정보도 상대적으로 중국만큼의 통제는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그러한 부패한 소위 그 재벌들의 부유층들의 자식들은 미국으로 또 많이 보내요.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물론 미국에서 요즘 보면 또 그렇게 반드시 배울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또 다른 형태의 어쨌든 자신들의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나름대로 젊은층들이 이 엘리트들이 많이 갖고 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희망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신사회 운동, 뭐 환경 운동이나 여성 운동 뭐 등등 여러 부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비전쟁 상황에서 가장 많은 운동가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그 활동가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국가였거든요. 예, 그만큼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대중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제 많은 것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져옵니다. 물론 예상이랑 빗나갈 수도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보면 또 굉장히 인류사적으로 실험적인 그렇죠. 걸 이뤄냈던 나라이기 혁명했던 때문에. 나라인데. 맞습니다. 저도 그걸 기다리고 갔다가 네, 아니에요. 뒷말은 점점점. 그렇습니다. 너무 아니 근데 뭐 아시아팟을 할 때마다 제가 나라들의 희망을 묻지만 결국 청년이 희망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그 러시아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그 벨라루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특히 여성들이 정말 대규모 참가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또 지금 사실 러시아에서 무슨 뭐 그 서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담론을 뭐 주도하거나 대안을 제시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 층이 역시 대안이다. 여성들이 대안이다. 이런 걸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유사한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층이요. 희한하죠, 선생님. 약간 옛날보다 많이 연결돼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옛날에 생각이 들기도 해요. 러시아 혁명 당시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그렇죠. 굉장히 아, 컸죠.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오늘 아시아팟 TMI 러시아 편 2편도 이렇게 즐거운,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아시아팟 청취자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예. 주세요. 그 러시아는 이제 그 아시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과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뭐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또 더 많은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죠. 우리 주변의 4대 강국으로서. 네. 그래서 딱 아시아라고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가 민주화되고 발전을 하면 또 우리 옆에 있는 많은 강국들 중에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영역들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렇고 또 그래서 아직은 뭐 정치나 뭐 시민사회 운동도 미약하지만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한마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외에도 이제 또 제 또 영역 전문 영역이기도 한 중앙아시아는 어쨌든 아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 물론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네. 여기도 아시아에 속하니 더 많은 앞으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도 언젠가는 좀 민주화가 이루어지겠죠. 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요. 러시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시아 한 이미지 중에 바로 러시아 여성들인데요. 이 아시아든 어디든 이제 그 거대 담론적 정치 민주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국가들 자체의 어떤 사회 문제 또 이를 악용해서 그들 국가의 현지 어떤 여러 사회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제들 특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네. 한국인들이 우리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이제 이루는 또 잘못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한인 기업들의 어떤 현지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부당한 맞아요. 행위들
또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을 뭐 강제로 소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 파괴도 있고 또 그 교민사회 중에 어떤 일부 범법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한인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이제 그 성매매 산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안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해외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아까 지금 사실상 그 미군 어떤 그런 한국에 있는 미군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면은 그런 성매매 업소에서는 러시아인들과 필리핀 등 동남아인들이 좀 주류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들 많지만 여전히 뭐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 또 뭐 러시아인이든 어쨌든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간에 이들의 뭐 성매매든 아니면 일반 노동자들이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다뤄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문제니까 또 네. 별도로 다루더라도 우리가 나가서 러시아든 중앙아시아든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우리가 벌이고 있는 어떤 가해자로서 착취자로서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으로서 한국인들의 문제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예. 우리의 책임이죠. 예, 그게 아마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같이 그렇죠. 이 지역의 그 아시아의 여러 지역의 정치 문제, 민주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경제 문제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그런 문제들 자체를 좀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또 한국과 관련돼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 관련된 것도 과거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벌었던 그런 과거사도 중요하지만 현재 베트남에서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성매매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잘 아시겠지만 라이따이한, 신라이따이한, 그렇죠. 뭐 코피노 코피노. 그런 또 그런 문제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좀 다루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치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화제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맞아요. 저희가 아시아팟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한국 우리 안에 아시아인 이주민들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TMI를 진행할 때마다 제가 각 나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조그만지 부족한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편협하기도 해요. 원래 이렇게 주입받았던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 나오실 때마다 그런 걸 좀 깨게 되는데 이번 러시아 편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 김영정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과찬이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영정 교수님 그리고 정재영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TMI 러시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